네, 클럽발 코로나19 확산이 지역사회 감염으로 번지면서 비상인데요. 특히 무증상 감염자가 많아서 조용한 전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두 분과 국내 코로나19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동훈 내과 전문의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지금 90명을 넘어섰습니다. 근데 추세대로 가면 더 지금 늘어날 것 같죠? 그렇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원래 알고 있었던 곳 예컨대 이태원의 6개 클럽 그리고 그 이외에 또 다른 클럽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이 말은 결국 단순히 우리가 생각했던 초벌 환자라고 생각했던 초발 환자라고 생각했던 용인 66번 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통로를 통해서도 감염이 되거나 전파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연휴 기간 동안 이태원이나 홍대 근처에 클럽을 다녔던 모든 분들이 다 위험 선상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찾아가고 있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확진자를 하나하나 찾아가고 있는 단계인데 그 단계에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곳에서도 또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단순히 이태원 6개 클럽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감염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단순히 지금 나온 90여 명 이외에도 또 다른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이신데 일단 방역 당국은 이번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감염에서 가장 중요한 고비가 이번 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아무래도 시기 때문인 거죠? 네, 맞습니다.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클럽이 굉장히 밀접한 접촉이 많았고요. 지난주에 저희들이 얘기할 때는 한 2,000분 정도 노출됐을 거라고 하는데 지금은 또 5,000분 정도로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날수록 우리가 접촉자 추적도 좀 어렵고 그래서 지금 연락이 안 되시면 3,000분이 넘는다 그러는데 지금 검사하신 분이 한 2,500분 되시는데 여기서 한 90분 정도가 확진자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분들이 아직 절반 이상 남아있고 또 이분들이 또 지역사회에서 또 2차적으로 가족 간 감염이 좀 높게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지역사회 감염이 한 재생에서 3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면은 이제 정확한 건 아니지만 가족 간에는 9 정도 그래서 3배 정도 높다고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집에서 이야기할 때 마스크를 안 쓰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가족 간 감염이 있을 수밖에 없고 실제 몇몇 사례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저희가 마스크를 벗기에는 좀 이르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 방역 지침 어떻게 보면 좀 지키기 어렵다라고 많이 목소리가 나왔는데 그것은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이 사안의 중대성을 약간 경시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생활 방역 지침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고 그것을 충실하게 지키면은 어느 정도 이 확산 속도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말씀하셨듯이 잠복기까지 고려를 하면은 오는 13일까지 발병 사례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방역 당국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2차, 3차 전파로 인한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태원 유흥시설이 대부분 5월 2일부터 6일 사이에 운영이 되었고 이때 노출자에서 확진자가 많은 상황입니다. 평균 잠복기를 고려하면 5월 7일부터 13일 사이 이번 주에 발병이 많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가 고비다라는 방역 당국의 발표 내용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당초에 알려졌던 클럽이 아닌 또 다른 클럽에서 지금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게 이제 당초에 알려졌던 용인 66번째 환자와는 동선이 겹치지 않는 곳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태원 클럽 중에 메이드라고 하는 클럽을 방문했던 20대 남성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게 결국 지금까지 얘기됐던 이태원 일대의 클럽 6곳과 주점 5곳 안에 포함되지 않는 곳이에요. 네. 그 말은 결국 또 다른 감염원을 통해서 감염이 됐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방역 당국이 이 사람의 감염원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분뿐만 아니라 메이드뿐만 아니라 다른 클럽에서도 이런 상황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66번째 환자라고 지금 확진자라고 표현되는 그분이 그러니까 의심 증상이 나오거나 아니면 확진되기 전에 이미 다른 클럽에서도 확진자가 생겼거나 감염된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메이드에서 감염된 20대 남성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감염이 된지를 찾아내지 않으면 처음에 누가 초발 환자로 처음에 이 감염을 시작했는지를 못 찾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초발 환자를 만약 못 찾게 되면 전체적으로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고리를 끊을 수 없는 단계가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 메이드에서 감염된 이분 같은 경우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감염이 됐는지를 찾아내야만 결국 근원을 찾아낼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 확진자들을 계속 쫓아가면서 확진자들을 찾아내서 격리시키지 않으면 2차, 3차 감염이 계속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방역 당국
당국 입장에서는 이 메이디에서 방문했던 20대 남성의 어떤 경로를 통해서 확진이 됐는지 또는 감염이 됐는지 하는 부분을 빨리 찾아내는 게 필요하다. 즉 두 가지 노선을 통해서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66번 확진자와 지금 이 메이디에서 감염이 됐다고 확진됐던 이 사람 두 가지 모든 케이스를 처음에 초본 환자가 누군지를 확인해서 그 사람을 찾아내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누가 걸렸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한데 이게 좀 워낙 사람들도 많고 거기에 유동인구도 많고 이런 곳이다 보니까 그 맨 처음에 누가 걸렸는지 그리고 감염원이 뭔지 밝혀낼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선생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특징이 잠복기에 좀 전파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전파를 받으신 분이, 그러니까 확진 초반 환자부터 전파를 받으신 분이 먼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증상이 먼저 나타난 사람이 나중에 나타나신 분보다 나중에 원래 접촉이 전파가 되신 그런 역설적인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첫 번째 환자를 찾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신천지 환자도 아직 초반 환자를 지금 찾지 못하고 계속 지금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클럽도 아마 지역 사회에서 아마 조금씩 감염이 있었던 분들이 아마 다수가 클럽을 여기저기 이제 이동하시면서 확산을 이제 시켰던 것 같고 아마 그렇게 되면서 이게 클럽 전체에 많은 분들이 노출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클럽의 내부에 아마 그 바이러스가 밀접하게 접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고 아마 그 춤을 추시거나 이럴 때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하시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음주 같은 그래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이태원 그 클럽발 확산이 더 우려가 되는 점은 지금 이게 20, 30대 남성, 그 젊은 층 위주로 발생했기 때문에 네. 특히 무증상 환자가 많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 20대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경증으로 나타나거나 무증상 상태에서도 감염이 되는 경향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 지금 정은경 본부장의 발표에 따르면 무증상이나 경증인 상태에서 다른 성에 전파했던 비율이 30%거든요, 전체. 젊은 그 청년들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20대들이 이런 상태라고 본인이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는 본인이 감염됐다고 생각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상시 활동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바이러스는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취약한 분들, 이렇게 연세가 많으시거나 지병이 있거나 아니면 중증이 어떤 그 질병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을 만나서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게 되면 그분은 바로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30%나 되는 젊은 사람, 특히 남성들 같은 경우에 경증이나 무증상 상태에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감염된 상태에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2차, 3차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메이드에서 감염된 사람도 아마도 무증상 상태 아니면 경증인 상태에서 인지하지 못한 사람이 클럽을 방문했을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서 무슨 물건을 만졌거나 아니면 접촉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 본인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니까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클럽을 방문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나 그 증상이 바이러스가 전파됐을 때 사람마다 각각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좀 약한 고리가 있거나 아니면 건강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더 바이러스에 취약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어서 제가 볼 때 이 젊은 층의 무증상 경증 감염이 2차, 3차 감염 또 우리가 말하는 집단 감염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활동성이 강하고 이런 또 측면 때문에 이제 뭐 서울까지 이태원의 클럽으로 원정을 와서 이렇게 놀고 이제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서 지역 사회 감염이 되는 이런 사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문제인데 이미 지금 어느 정도는 뭐 전국적으로 그런 위험 요소들이 퍼졌다고 볼 수 있는 단계인 거죠. 예, 그러니까 비슷한 것을 우리가 독감을 보시면 됩니다. 독감이라는 것이 매년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분들이 고열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증상이 경미하신 분들이 돌아다니시면서 지역사회 확산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독감 유행이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라든지 손 씻기, 마스크를 열심히 사용한 결과 지금 독감 유행이 종식이 됐거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유행, 그 전염병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 정도 확산은 차단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조용하신 분들은 이제 증상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우리가 확인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 방역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검사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더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안타까운 게 지금 검사자가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네. 선별 주요소도 좀 줄어들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자랑하던 드라이빙 스루라고 하는 승차 탑승 검사 이런 예. 것들도 지금 폐지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검사 역량을 일정 부분 우리가 보존을 하고는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젊으신 분들이 주로 치료하실 분들이 이제 생활치료센터라고 우리가 개발한 것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확보를 좀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그 생활치료센터라든지 병상 확보, 특히 이제 그 젊으신 분들은 좀 괜찮은데 이게 요양원이나 요양시설들, 특히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노출될 경우에는 중환자실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이 순식간에 소모된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한 군데만 노출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중환자실 역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소모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전국 확산세를 감안하면 병상이라든지 선별진료소를 지금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확산세를 보면은 뭐 대부분 서울, 경기, 인천 이게 수도권에 몰려 있지만 지금 예. 제주에도 그렇습니다.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제주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피부 관리사였는데 예, 예. 접촉한 사람만 140명이 넘는다고 그렇습니다. 합니다. 140명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 다행히도 10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어요. 예. 그런데 아직 결과가 안 나온 분들이 38명이 있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부과를 이용했던 분 37분 하고 그다음에 버스 기사 아마 이제 이분이 버스를 이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버스 기사 한 분은 지금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38분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이분들 중에 확진자가 나오면 또 이분들이 접촉했던 분들의 가족들을 또 조사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예. 제주 같은 경우에 며칠 전만 해도 청정 지역 선포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한 분 때문에 결국은 또다시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조금만 참았으면 좋았는데 그 휴일 동안에 클럽 방문하신 분들이 전국으로 또 이렇게 퍼져가시면서 전국적인 확산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계속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이태원 클럽이 뭐 잘 알려져 있다시피 외국인 분들도 많이 방문을 하고 또 뭐 원어민 교사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태원 클럽을 찾는 경우가 잦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관련해서 그 초등학교 뭐 영어 보조 교사분도 포함이 돼 있다. 이태원을 다녀왔다 이런 내용이 확인이 돼서 학부모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잠시 들어보고 오시죠. 원어민들 많이 자주 가는 술 지내는 카페 같은 데가 있어요. 네. 거기 보면 주말에 걔들 많이 있고요. 또 평소에 얘들 이태원이 워낙 외국인 뭐 해방구처럼 돼 있는 동네니까 자주 가요. 선생들도 뭐 클럽 그런데 왔다 갔다 했다는데 애들 보내기가 많이 걱정이 되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 이태원이라는 지역 특성상 외국인들이 많고 또 여기에 이제 원어민 교사까지 다녀갔기 때문에 사실 일선 학교에서는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특히 외국인 분들은 우리나라 좀 문화가 다르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마스크 착용도 약간 거부감이 있을 수 있고 또 개인 정보에 대해서 우리랑 다르게 좀 더 민감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정보를 추정하는 거 역시 외국에서 상당히 우리나라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리고 특히 학원이라든지 학교에서 이게 원어민 보조교사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막 그 말씀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학부모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저희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예. 아마 그 최근에 이제 학원 내에서도 이렇게 마스크를 좀 쓰시면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 그런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좀 설득을 해서 마스크 착용을 좀 권장을 하시고 그다음에 클럽에 가셨던 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검사를 해야 되는데 아마 클럽이라고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이제 아무리 익명성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개인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 방역 당국이 어떻게 좀 그 다른 언어로 좀 포장을 해가지고 예. 클럽이 아니다 그냥 건강하신 분이라든지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신 분이면은 검사를 한다 이렇게 좀 접근하는 것도 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최주명 교수님,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 이번 이제 이태원 클럽발 뭐 집단 감염 우려가 그 과거에 그 신천지 관련된 그때 사례랑도 좀 굉장히 뭐 구조적으로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집단 감염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좁은 공간 안에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서 찬송가를 부르거나 뭐 아멘을 하거나 이러면서 비말이 튈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조성이 됐고 클럽 같은 경우도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창문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지하나 이런 데 많이 배치가 돼 있고 그다음에 어두운 공간에서 서로가 밀접하게 얘기하고 대화하고 또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 보니까 얘기를 하려면 가까이 가야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비말이 튈 가능성이 있고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뭐 일부에서는 마스크를 썼다고 하지만 대부분 보면 반 정도는 턱에 내리고 있어요. 마스크를 착용을 했는데 입을 답답해서 그런지 턱에 내리고 있는 상태가 많았고 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예.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밀접하게 접촉해서 비말이 튈 가능성이 있고 또 밀접하게 접촉한 이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에어로졸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공간 안에 땀이 뭐 분출이 되고 비말이 튀게 되고 또 격렬하게 움직이다 보면 춤을 추는 동작을 하다 보면 결국 줌바 댄스의 사례처럼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밀폐된 공간에서 아주 가까운 근접거리에서 얘기하고 대화하고 그다음에 술잔을 같이 돌리거나 음식을 같이 먹는 경우 이런 경우가 가장 위험한 상황인데 그 상황이 결국 이태원 클럽에서도 그대로 재현됐다. 그러면 이거는 집단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예. 코로나 확산세가 거의 정점에 달했을 때 클럽 위험하다라는 예, 이야기가
이야기를 얘기 방송 있었죠. 중에 많이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상했던 이 우려가 현실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젊은 층이 좀 경각심이 부족한 게 아니냐 또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젊은 층은 무증상으로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뭐 가족들, 부모님, 할머니한테도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벌써 이제 2차 감염자가 한두 분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태원 클럽에 갔다 오셨던 분 중에서 어머님이 아까 말씀드린 가족 내 감염, 어머님이라든지 할머님이 감염되신 분인데 이분들은 좀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고 있는 거고요. 한 분은 이제 헬스장에서 아마 같이 운동을 하시다가 아마 감염이 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헬스장 자체가 아마 실내 공간이기 때문에 운동하시면서 마스크 쓰기 좀 어렵고 그리고 또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시면서 이렇게 친교를 나누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던데 아마 지금 저희가 지난주에 아마 학교라든지 이런 데에만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우리나라 분들이 좀 특징적인 한 군데 좀 많이 집중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도 우리가 클럽에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실내에서 이렇게 밀집된 공간들은 다 비슷한 환경이다라고 생각하시기 좋습니다. 그래서 꼭 클럽뿐만 아니라 이런 식당도 좀 밀집되어 있는 공간들 아니면 실내 운동장 이런 공간들은 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이번에 실내 생활 방역 지침을 나면서 그 방역 관리자를 두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를 두셔서 이런 걸 좀 관리를 하면은 조금 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책임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 그 공간이라든지 모임이 좀 더 안전해질 수 있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책임감을 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관리자를 두시고 실내 그 운동 시설도 역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실내 사람이 모이는 곳은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군 부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집단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여기도 감염 우려가 큰데 이번 이태원 클럽과 관련돼서도 군 부대 내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번에 밝혀진 분만 해도 하사 한 분하고 대위 한 분이 간부들이 확진이 됐고 이분들이 또 만난 사람이 2차 감염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국방부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 군에 이 기간 동안 이태원 방문한 사람 자진 신고를 받았는데 49명이 다녀온 것으로 신고가 됐고요. 예. 그중에 훈련병이 32명인데 훈련병이라 하면 무슨 얘기냐면 입대하기 전에 갔다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훈련을 받기 전에 이제 군에 입대하기 전에 이태원 방문한 경험이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 그 외에 간부 13명, 병사 4명이 자진 신고를 통해서 이태원 방문 사실을 밝혔고요. 2차 감염이 여기서 6명이 더 일어나게 됩니다. 간부 2명이 직접 갔다 왔고 그 두 사람과 식사를 하거나 만났던 사람 중에 6명이 또 감염이 됐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군 같은 경우에는 집단 생활을 하는 곳이고 또 군 병력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군사력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가 확산세가 너무너무 크잖아요. 전파력이 너무너무 커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군 내에서 이걸 막지 못하면 군의 어떤 그 군사력, 국방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집단감이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빨리 찾아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게 그 2명의 간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방부가 전체적으로 숙소 대기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밖에 나가지 말고 퇴근 후에는 숙소에 대기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상태인데 그 명령을 어기고 지금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군 기강의 해이의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뭐 국방부도 지금 방역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번 주가 그 코로나 방역의 고비입니다. 그런데 방역을 더 어렵게 하는 거는 지금 연락이 안 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 클럽에 다녀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락 불통인 사람들이 3,000명이 넘는다고 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방역을 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국방부에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49명이 나왔는데 이분들이 국방부에서 되게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 처벌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 오히려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시면서 예. 그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냈거든요. 예. 우리가 방역 당국도 아마 그런 접근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방역 당국이 하는 것은 이제 뭐 이렇게 이번 주까지 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 이런 것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라든지 이거를 철저하게 보호해가지고 당신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우리가 그 검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협조를 얻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 지금 그 명단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 휴대전화 기지국까지 이제 동원해가지고 이제 명단을 확보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의 개인 정보가 굉장히 많이 노출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개인 정보들이 정부가 많이 확보를 했는데 이것들도 안전하게 이제 우리 그 병원들도 개인 정보, 전화번호 이거 다 파쇄기로 파쇄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관리하는 그런 것들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이제 경찰력을 동원을 해서 연락이 안 닿는 사람들을 이제 뭐 조사를 하고 이런 상황인데 예. 이게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하루 이틀 안에 완료할 수 없는 안 거고. 되죠. 왜냐면 이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카드 사용한 거, 내역 찾는 거나 아니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클럽 오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현금으로 결제를 많이 한대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거기 명단에 자기 이름을 적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권고 사항이라 강제로 이 사람이 이름이 정확한지를 뭐 주민등록증 대조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자발적으로 쓰는 걸 믿고 봤는데 이제 뭐 예컨대 뭐 일부의 클럽 같은 경우는 본인의 신분이 노출되는 걸 꺼려해서 다른 사람 이름을 적거나 본인과 관계없는 정보를 적는 경우들이 많아서 3천 명의 연락처가 지금 확보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화를 했는데 불통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카드 내역 확인,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휴대전화 기지국을 동원해서 그분들이 누구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또 하나는 신원 파악을 위해서 예컨대 뭐 CCTV, 그러니까 서울 시내 뭐 이태원이나 이런 데도 CCTV가 곳곳에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 CCTV를 통해서 사람들을 찾아내는 방법, 이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지금 인원이 3천 명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 다 찾아내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빠른 시간 안에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데 왜냐하면 찾아내지 못하면 이분들이 돌아다니면서 감염을 일으킬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시간과의 싸움인데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일이 추적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게 그렇습니다. 해야 한다라는 말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각 지자체에서는 익명 검사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프라이버시 침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뭐 일부러 그걸 공개하거나 뭐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야말로 방역의 필요성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그냥 나와서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만 받으면 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왔는지 뭐 그 클럽에 왔는지 전혀 안 밝혀도 됩니다. 편안하게 누구나 신고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신고를 하면 역학조사상에서 개인의 사생활이나 이런 특정한 집단의 소속 여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철저히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예, 뭐 철저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 그리고 이제 어떤 특정 클럽이 아닌 이태원의 유흥시설에 다녀왔다라고만 하면은 무료로 검사해주겠다라는 게 방침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효성에 대해서요. 네, 그러니까 이태원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태원에 다녀오신 게 아니더라도 예. 검사를 해주겠다. 이 박원순 시장님이 말씀하신 게 굉장히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클럽에 갔다 오신 분이 아니더라도 걸릴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클럽에 갔다 온 친구를 만났는데 나는 갔다 오지 않았지만 접촉하면서 확진자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주변 분들이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게 낙인 효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친구가 갑자기 2주 동안 학교나 회사에 안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본인은 클럽에 갔다 오지 익명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클럽에 갔다 온 걸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국민분들도 그런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은 이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제 검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와중에 클럽을 가는 게 좀 비판받을 만한 지점도 있긴 하지만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빨리 추적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뭐 클럽 갔다 온 사람이 나쁘다 이렇게 낙인 찍지 말고 좀 그런 사회 분위기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숨어버립니다. 숨어버리면요 이게 더 위험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뭐 화가 나서 낙인 찍기 하고 뭐 예를 들면 인터넷상에서 막 욕설도 하시고 비판도 하시는데 그게 우리를 위험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게 화가 나서 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발언을 하거나 그렇게 자꾸 몰아세우면요 이분들이 다 숨어버립니다.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갑니까? 우리 모든 국민한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분들이 숨지 못하도록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이걸 비판하는 걸 그만두셔야 돼요. 그렇지 예. 않으면요 사람들이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지자체장들이 다 얘기하는 것처럼 비밀 보장해주고 갔다 온 것을 우리가 비난할 게 아니라 이분들이 빨리 검사를 받아서 혹시나 감염이 됐다고 하면 격리시켜서 더 이상의 감염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막는 거 그것이 결국은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화가 나시더라도 비판하거나 공격하거나 낙인 찍는 행동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어떤 한 연예인도 그때 클럽에 갔다 왔다라고 이제 자진해서 고백을 하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증상이 없었어도 그 해당 지역에 다녀왔으면 아무래도 좀 검사를 해보는 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꼭 클럽에 안 갔다 오셨더라도 이게 지금 클럽에 갔다 오신 분하고 접촉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벼운 감기 증상이 있어도 지금 저희 환자분들에서 내가 왜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되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활 방역 단계로 접어들면은 아무래도 경계심이 좀 완화될 수밖에 없고 확진자가 조금씩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잡아내려면은 검사 기준도 지금 오늘 지침에서 좀 완화시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주변 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자가격리 되면은 이분들이 뭐 꼭 클럽에 갔다 와서 격리된 게 아닙니다. 그냥 다른 이유 때문에 격리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런 마음가짐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3일부터는 서울시가 이제 서울 지하철을 탈 때 이제
그러니까 혼잡도가 높을 때 마스크를 안 쓰면 지하철을 탈 수 없게 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좀 그렇습니다. 실효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실효성은 있을 거라고 봐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시민들의 불편함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예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출근 시간을 불가피하게 빨리 지하철을 타야 되는 상황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왜냐하면 차가 막히는데 출근 시간 지나서 출근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는 혼잡도가 150% 이상이 되면 그러면 마스크 미착용한 승객을 탑승을 제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보통 혼잡도를 계산하는 척도가 어떻게 되냐면 열차 한 양의 승객이 160명일 때를 100%로 봐요. 네. 그러니까 한 양 안에 160명이 타면 이게 100%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예를 들면 더 많이 타면 그러니까 240명이 타면 150%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170%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렇게 되면 마스크 미착용 시 승차 제한을 하게 되고요. 주요 혼잡 구간은 무정차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는 건 무정차 통과를 하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애플리케이션으로 다 통보를 하게 돼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서울시에서 이 혼잡을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안 가지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하철 타러 왔다. 근데 못 타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판기 형태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그런 절차도 지금 지하철역마다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저는 하나 더 제안을 드리면 그러면 조금 더 간격을 줄여서 더 많은 열차를 좀 배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출근 시간에 다 몰리잖아요. 사실은 낮에는 별로 사람이 없지만 출근 시간에 사람들이 몰리고 누구는 타는데 누구는 못 타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분들은 또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서울시나 아니면 이 지하철 관련된 곳들, 서울시뿐만이 아닙니다. 경기도를 연결하는 모든 지하철 노선이 조금 더 운행 시간을 좀 단축시켜서 더 많은 열차가 출퇴근 시간에 배차될 수 있도록 해야만 지금 혼잡도 150%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서울시가 뭐 이런 지침을 내놓은 것은 아무래도 뭐 생활 방역으로 전환이 됐지만 마스크를 꼭 쓰기를 권고하는 뭐 그런 차원이라고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방역 당국이 코로나 대응 지침 제8판을 발표를 했는데 코로나19 증상에 뭐 당초에도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미각을 상실하거나 후각을 상실해도 코로나19 증상이다라고 아예 명시를 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동안의 7.4판에서는 이제 그 폐렴 등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가지고 아마 총선 전에 일부 선생님들께서도 약간 오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검사를 축소하기 위해서 지침을 뭐 이렇게 까다롭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돌았었는데요. 아마 이번에는 그냥 지침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한, 근육통, 두통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감기 증상이시죠. 그런데 후각하고 미각 소실이 이제 과거부터 계속 나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꼭 코로나19의 특징은 아니고요. 그냥 호흡기 바이러스들의 일반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리도 바이러스라고 해서 콧물 바이러스도 이렇게 많이 유발시키고요.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들이 주로 이제 후각을 소실시키기도 하는데 대부분 이제 젊으신 분들이 좀 많이 생긴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후각 신경세포들이 손상이 되는데 아마 신경세포들은 좀 늦게 회복이 되나 봐요. 그리고 그 빈 공간을 아마 점막 세포들이 덮으면서 냄새 맡는 기전들이 약간 좀 장애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냄새라든지 맛을 못 느끼게 된다. 그리고 한 몇 년 정도 회복되에 몇 달에서 몇 년 정도 걸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지침에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넣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코로나19가 호흡기 증상뿐만 아니라 또 이제 방금 이제 용인 66번 환자는 설사가 주증상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한테 접근하기 때문에 아마 현장 의료진 분들이 의심이 되면은 아마 그 보건 당국에 연락을 해가지고 검사 의뢰를 해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아마 유연성을 좀 준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이렇게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클럽발 집단 감염, 이틀 앞으로 다가온 고3 수험생들의 등교 수업에까지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주제와 함께 보시죠. 등교를 못했을 때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주 환영하는 뉴스입니다.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고3 학생이 등교 수업을 5월 20일로 일주일 연거하는 것이 예, 그 고3 등교를 이틀 앞두고 오늘 이제 교육부가 등교 기약 연기 여부를 결국 결정을 했는데요. 교육부 차관의 발표 내용을 저희가 잠시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확진자가 거주하는 지역이 전국적으로 퍼져 있어 감염증의 파급도 광범위한 상황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오늘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고3 학생이 등교 수업을 5월 20일로 일주일 연거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고3 이외 학년의 등교 일정은 일주일 수년합니다. 예, 오늘 13일 예정이었던 고3 수험생 일주일 연기가 됐고 나머지 학년들도 다 순차적으로 일주일씩 연기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13일 날 고3 학생들이 등교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20일로 연기가 됐고요. 예. 그리고 27일 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이 계약을 하게 되고요. 6월 3일에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3, 4학년, 그리고 6월 8일에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 6학년 이렇게 지금 일주일씩 다 연기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이태원 그 클럽에서 발생한 이 확진 사례, 집단 감염 때문에 학교가 개학했을 때 또 다른 어떤 집단 감염의 어떤 통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위험성이 아마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서울교육청의 교육감, 서울시 교육감, 경기도 교육감, 또 서울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까지 나서서 일주일 연기를 요청을 했었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연기가 불가피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또 오늘 3시에 사실 정경 본부장하고 교육부 장관, 유은혜 장관이 함께 긴급 회의를 했고요. 그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과연 일주일에 그러면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아직은 장담 못합니다. 앞으로 지금 이태원 클럽발 집단 확산이 어느 정도까지 확산되느냐, 어느 정도까지 아니면 제어가 되느냐, 이게 여기에 따라서 또 일주일 이후에 다른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의 이제 확산세가 계속 유지가 되면 일주일이 아니라 뭐 계속 미뤄야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감염 전문가분들은 1학기는 그냥 넘어가는 게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계속 나왔던 것 같고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무제한 계속 연기하면은 또 고3 같은 경우는 그 학사 일정이 상당히 차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방역 당국이 5월 13일 날 하려고 했다가 이제 다시 또 연기한 것 같은데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계약도 중요하지만 계약한 다음에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도 대비책을 좀 세워놔야 되고요. 또 학기가 연속해서 계속 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한두 달 하다가 갑자기 또 지금같이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학생들을 이렇게 관리한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어린아이들은 서로 이렇게 밀접하게 접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이제 그 올 3월 달까지 나온 조사 결과에 보면은 10대 정도의 어린이 같은 경우는 보통 분들보다 한 3배 정도 그 접촉자 발생률이 좀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히 학생들 지금 학원이 약간 개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진짜 그 감기 환자가 약간씩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 다 고려해가지고 아마 일주일 연기하는 것도 또 가서 또 다시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교육당국의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앞서서도 살펴봤지만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원어민 교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 부분을 우려스럽게 바라본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을 들어보기에 광주 전남 지역의 원어민 강사 2명이 예.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두 사람 빼고도 나머지 원어민 강사와 교직원 58명이 그 시기에 이태원 클럽은 아니지만 이태원과 홍대 일대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감염 위험성이 노출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뿐만 아니라 강원도 동해시의 원어민 강사 6명이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또 울산 초등학교 원어민 강사 1명이 또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어요. 이게 전국적으로 원어민 강사들이 이태원을 방문해서 클럽을 방문했으니 이분들이 만약에 감염이 됐다고 하면 이분들 물론 지금 격리 상태에 있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분들과 또 접촉했던 또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무증상 상태라고 하면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 그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이죠. 학생들 같은 경우에 취약하기도 하고 또 학생들은 함께 모여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전염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사실은 아이를 네. 학교에 보냈을 때 혹시나 아이가 감염될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광주 전남 교육청, 강원도 교육청, 그다음에 뭐 그 경남 교육청 모두 다 지금 긴장을 하면서 모든 원어민 선생님에 대한 검사를 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모든 것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즉 모든 사람이 음성이라는 판결이 나오거나 아니면 확진자 같은 경우에 치료가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개학하는 것에 상당히 논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 학생도 그렇고 뭐 가족도 그렇고 안전을 위해서 좀 등교 연기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입시를 앞둔 고3이나 중3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마냥 연기되는 게 또 막막할 수 있거든요. 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앞서 이제 등교 수업 다시 연기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고3이나 중3은 좀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YTN과 인터뷰한 내용 잠시 들어보고 오시죠.
사실 네네. 코로나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가 아마 고3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3 학부모님들이 가장 염려하시는 것은 이제 재학생과 재수생의 학력 격차 같은 것도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5월 14일에 바로 학력 평가가 예정돼 있었는데 경기도 주관으로요. 그것도 이렇게 수년돼야 되고 5월 말이나 6월 초에 중간고사나 이런 게 쭉 예정돼 있는데 일단 일주일 연기해서 이태원 사태나 이게 좀 안정화돼서 개학을 하더라도 일주일 정도 수년되는 건 뭐 불가피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위기 상황이 계속 지속되었을 경우에 등교 개학이 미뤄지는 경우에는 고3이나 중3의 경우에는 다른 학년과는 다른 좀 또 특별한 대책들이 좀 같이 고민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입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중3이나 고3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번 개학 연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학사 일정도 다 줄줄이 연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발표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수능 일정은 변경하지 않겠다. 그래서 12월 3일 날 수능 보는 건 그대로 간다고 그랬거든요. 다른 학사 일정은 결국은 방학이 줄어들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늦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계속 늦춰지다 보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제대로 못 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학생부를 이제 작성하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두 번이 다 치러지면 한 번을 통해서 한 번 실수해서도 그 다음번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한 번만 보게 되면은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졸업생과 재학생 사이에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고 불평등하다는 요소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직접 학생들의 관찰을 통해서 학생부를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그 밖에서 하는 경시대회나 아니면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소위 우리가 하는 스펙을 쌓아서 거기에 기록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활동을 못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전에 이제 재수생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게 다 쌓여 있는 상태지만 현재 재학생 같은 경우는 그런 기회가 박탈되다 보니까 경쟁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수능 모집이라든지 아니면 수능 과정에 입시 과정의 모든 일정들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늦추다 보면요, 수능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수시로 모집하는 대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시로 모집하는 기간을 또 연기해야 돼요. 그러면 또 수능 정시도 일정 부분 연기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수년되다 보면 고3 학생들 입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죠. 그러니까 페이스를 계속 유지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것보다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본인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학부형도 혼란스럽고 학생들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돼서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좀 어떤 대책이 가능할지 궁금한데, 그러니까 뭐 고3이나 중3 학생들만 뭐 등교 수업을 좀 한다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이태원 클럽 이 확산세가 잠잠해진 다음에 그런 방안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제 그게 우리가 봉쇄를 무한정할 수 없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지금 봉쇄를 자꾸 완화시켜달라는 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고3하고 중3들은 아마 입시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저도 몰랐는데 이게 재수생 분들하고 또 이렇게 굉장히 복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분들은 다른 트랙으로 아마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교육 전문가분들, 그러니까 그 코로나19가 참 이게 저희 의사들만의 그런 질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사들뿐만 아니라 교육계는 교육 전문가, 아마 이번에 클럽은 또 클럽 전문가분이 또 필요하실지 몰라요. 저희 의사들은 또 클럽에 대해 잘 모르니까. 그리고 이런 학원 입시 전문가 이런 분들이 모두 모이셔가지고 아마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앞서 이제 초등학교 그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감염에 취약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개학 일정이 물론 일주일 연기가 됐습니다만 지금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학년부터 개학을 하게 돼 있고요.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학년부터 개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괜찮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마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들이지만 아마 그 집안에서 이제 보육하기가 좀 어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먼저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들 같은 경우는 또 우리 어머님들 중에서도 이제 할머님이나 할아버님들이 같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학교에서 아마 그 바이러스 노출될 경우에는 바로 이제 그 어르신들이 다 아시다시피 좀 취약해지는 그런 그 분들 아니십니까? 이런 분들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아마 계약을 하더라도 아마 다양한 방법에 접근. 아까 방금 말씀하신 교육 전문가들이 모여서 반드시 뭐 모두 같은 날 다 등교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아니면 꼭 점심을 꼭 학교에서 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점심 급식 시간이 좀 약간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특히 저학년 같은 경우는 급식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애들끼리 서로 이렇게 모여서 같이 얘기도 할 수 있고 이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예 세밀하게 아마 접근해야 되는데 학교도 굉장히 다양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큰 학교도 있지만 아주 조금밖에 없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아마 각각 학교마다 개별화시켜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일단 초중고는 어쨌든 일주일이 개학이 미뤄졌고요. 등교 개학이 미뤄졌고
이제 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온라인 강의 이런 걸 하다가 대면 강의를 또 하는 곳이 이제 점점 늘고 있다고 하는데 대학교도 좀 대면 강의를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저희 학교는 이제 일단 뭐 이번 학기 모두 다 온라인 강의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일부 대학들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규모로 이루어지건 한 군데 같은 경우, 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주부터 사실은 대면 강의 하기로 했다가 지금 이 사태가 터지면서 다시 온라인 강의로 돌아갔습니다. 또 한 군데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일부 대학들은요, 실습 과목에 한해서 그러니까 뭐 10명이나 12명 이 선을 넘지 않는 학생만 듣는 실습 과목에 한해서는 이제 대면 수업을 하는 것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숫자가 적으면 아무래도 관리가 가능하잖아요. 너무 많은 학생들이 있으면 그게 불가능하지만. 그래서 그거 하고 있는데 이 대학들도 지금 이걸 다시 온라인 원격 강의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대학생들 같은 경우 지금 클럽에 갔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지금 모두 다 밝혀지지 않았지만 실제로 신촌 대학가 같은 경우에는 그 클럽에 갔다 온 분들이 신촌을 돌아다니는 바람에 몇몇 식당들이 문을 닫았어요, 지금. 그런데 만약 대학가가 문을 열게 되면 신촌 같은 곳은 많은 대학생들이 음식도 먹으러 가고 밥도 먹으러 가고 아니면 차도 마시러 가고 이러다 보면 거기에 많은 사람이 또 같은 공간을 활용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위험성이 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제가 볼 때는 뭐 다는 아니더라도 지금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눴듯이 우리가 이미 인식하고 있는 클럽 말고 다른 클럽에서도 전염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대학생들이 클럽을 다녀왔을 가능성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고 하면 대학이 다시 대면 강의로 가는 것 지금 상황에서 그건 상당히 좀 고민을 깊이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많은 대학들이 다시 원격 수업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뭐 현재로서 꼭 대학생들이 클럽을 갔다라고 속단할 그렇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위험성이 높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어떤 점들을 좀 가장 그 방역에 스스로 신경을 써야 될까요? 아마 지금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생활 방역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약간 좀 완화시켰어요. 그래서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시는 분도 많고 심지어 병원에 오실 때도 마스크 안 쓰고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경계심이 약간 약화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그 마스크보다는 오히려 손 씻기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생활 지침에서도 이제 그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지침을 내렸는데 우리가 야외에서 이게 분무 소독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안내까지 친절하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닦는 방법도 결국은 이제 손잡이 같은 부분들을 잘 닦으시라라고 이렇게 손으로 닦으셔야 되거든요. 이게 뿌리는 게 아니라 그런 그 생활 주변의 소독 활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활 주변의 소독이 안 되면 결국 내 손을 잘 씻으셔야 되고요. 내 손을 잘 못 씻으시면 이 손을 가지고 얼굴을 만지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런 간단한 기본 규칙만 잘 지키시면은 지금 저희가 지금 독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소아과 분들이 환자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정도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변화를 누가 만들었냐면은 바로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신천지 때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지만 국민들이 그걸 극복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번 클럽발 아마 그 충격파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그 상황도 조금만 더 다시 긴장을 하시고 노력하시면 아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 그 관련해서 뭐 고강도 자외선이나 초음파나 뭐 이런 LED 청색광 이런 거는 뭐 소독에 큰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오늘 방역 당국이 밝혔는데 그 부분도 이제 그냥 가정용 락스 이런 걸로 그 물에 타서 이렇게 닦아서 소독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는데 과도한 소독제 같은 게 오히려 더 이제 호흡기 냄새 같은 게 나거든요. 호흡기에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희석액을 잘 활용하시면 되고 아마 락스가 우리 주변에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의료기관도 다 락스를 사용해가지고 수시로 이제 소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정에서도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공간들은 락스로 하시면 되고 아마 그 실내 공간을 이제 영업장으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락스를 이용해서 수시로 좀 소독을 하시면은 우리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손 씻기나 이런 위생 관리에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당부 말씀이었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내과 전문의 최진봉 상공회대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